얼마 전 미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정체불명의 드론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동부에서는 정체불명 무인기 목격담이 확산하며 미 정치권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란이나 중국 같은 반미 국가가 정찰 목적으로 띄운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왈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달부터 뉴저지, 뉴욕 등 동부에서 급증한 드론 출몰 신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반드시 단속돼야 한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위험한 드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드론들이 출몰한 곳이 뉴저지에 있는 변기창,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골프클럽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동부에서는 집 근처에서 떼지어 날아다니는 드론을 봤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부쩍 늘었지만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이란이나 중국 등이 미국 본토를 공격 중이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미스터리 드론이 전국에서 목격되는데 우리 정부가 정말 모르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럴 수 없다면 격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매가 쏟아지고 불길도 커지자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직접 진화에 나섰으며 드론 목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뉴저지주 경찰을 지원할 추가 자원 및 인력, 기술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논란과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정체불명의 드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 또다시 미국 동부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 논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난데없이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아칸소주 등지에서 밝은 빛의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아 유성으로 추측됐던 이 불덩어리의 정체는 놀랍게도 추락한 중국의 인공위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위성은 중국의 상업위성회사인 스페이스뷰의 가오징 1위로 이날 추락 후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완전히 불탔으며 인적, 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성은 2016년 발사돼 500km 고도로 지구 궤도를 돌다 2년 전부터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은 임무를 다하면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처럼 대기권에 진입시켜 그 마찰로 물에 타 소멸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락하는 위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다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인공위성과 드론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미 국방부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경기 침체와 부패로 인한 숙청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핵과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2023년 하반기에만 최소 15명의 고위군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직위 해제됐는데 이들은 주로 핵 및 재래식 미사일 현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현재 고질적인 부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그럼에도 핵과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2030년까지 1000개 핵탄두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약 600개를 비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평가한 500개보다 100개 많은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로켓군이 3,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로켓군이 최소 300개의 사일로가 있는 세계의 고체 추진 ICBM 사일로 단지를 건설했으며 일부는 이미 미사일로 채워져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중국 로켓군은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V를 탑재한 새로운 IC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탄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최소 72대의 DF-26용 TEL이 조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로켓군은 부패와 장군들의 리더십 등의 문제로 최악의 상황인데도 중국 특유의 질보다 양 정책을 펼치면서 사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올림픽 공원에서는 대형 드론이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하늘에서 무언가 땅으로 내리꽂히더니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는 당시 한 업체가 시험 비행 중이던 고정익 드론이 통제력을 잃고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고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로켓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올해 마지막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 CAS 스페이스가 발사한 리젠 1호 Y6 운반 로켓이 자세 불안정으로 폭발해 발사 임무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고비사막 주취한 우주발사센터 둥평상업우주혁신시험구에서 발사한 Y6 운반 로켓이 1단계와 2단계는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3단계 엔진 점화 직후 3초 만에 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로켓에 실었던 안전통제 시스템이 작동해 폭발했다고. 중국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패한 리젠 1호 Y6 운반 로켓은 신기술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고 핵심적인 부품을 독자 설계해 처음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젠 1호 로켓은 높이 30m로 1.5T 화물을 싣고 지상 500km 태양동조 궤도의 위성을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폭발로 인해 로켓에 실었던 프랑스가 만든 소위성을 비롯해 11개의 중국 국내 상업용 위성들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손실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로켓이나 대형 드론 이외에도 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위험한 물체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중국의 민간 스타트업인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의 재활용 로켓 네뷸라 1이 수직 착륙 마지막 순간 이상을 일으키며 추락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 딥 블루 에로스페이스는 지난 9월 첫 번째 고고도 회수 시험 비행을 위해 재활용 로켓 시제품 네뷸라 네벨러 1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발사 후 내몽골의 에진 베너 우주발사장에 다시 착륙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착륙 순간 발사대에 부딪히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 로켓은 약 5km 고도까지 이륙했으나 착륙에 실패해 테스트 임무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로켓은 하강하는 동안 착륙 고도를 잘못 판단해 엔진이 조기에 정지되면서 착륙 지점에 충돌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티즌들은 중국 기업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스페이스X를 벤치마킹해 이런 테스트 실패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홍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과 같은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중국 스타트업 중 하나인데요. 중국은 이처럼 대형 드론 이외에도 새로운 로켓을 계속 시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 미디어에 수중으로 침투한 중국군 특수부대가 새 모양의 소형 드론을 날려 정찰하는 홍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새 모양의 드론은 새처럼 날개를 펄럭이며 비행하여 기존의 로터를 돌려 비행하는 다른 드론과 비교됐습니다. 영상을 내보낸 중국 매체는 이 새 모양 드론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특징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새나 곤충처럼 날개를 펄럭이며 비행하는 비행체를 오니소프터 OMITHOPTER라 부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의 일종인 오니소프터는 인류가 새나 곤충을 모방하여 하늘을 날아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구상되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오니소프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대부분 무인 비행체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도시 작전을 위한 생체 모방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피존이라는 이름의 정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에는 중국 기술자들이 1600지의 무게와 2m의 날개폭을 가진 오니소프터를 공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드론은 1시간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생체 모방 드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보여줬는데요. 2023년에는 시안에 위치한 북서 폴리테크 대학교 연구원들이 싱XINGE라는 오니소프터 드론을 개발하여 1시간 반가량 비행시켜 이 분야의 비행 신기록도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새의 모양을 갖춘 드론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대부분 새의 모양만 갖추었고 로터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드론의 구조를 가졌는데 이런 방식의 드론은 자연스러운 새의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나 곤충처럼 날개를 펄럭이는 오니소프터 드론은 도심지 근거리 정찰에서 주변 환경과 섞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제는 안전이나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위험한 비행체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중국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접목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다양한 비행 물체들을 어떻게 이용하려 할지에 대해 세계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한화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자 지난 20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례적으로 해군 홈페이지에 이런 성명을 올렸습니다.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델 토로 장관의 성명은 중국의 압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동맹과 함께 종합적 해양 세력을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미 해군성 장관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느끼는 공포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미사일 탑재량, 기동성, 작전 반경 등으로 현대 해군의 중추라 불리는 구축함을 73척 보유해 중국의 42척보다 많다는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격차마저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03년 20척의 구축함을 보유했으나 2023년엔 42척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11척의 구축함만을 진수한 데 비해 중국은 23척을 진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훨씬 거대한 조선소들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건함 능력이 미국 대비 최소 230배 이상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닐 정도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결국 동맹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미국과 중국이 깜짝 놀랐고 특히 세계 최초 잠수함 제작 자동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어떤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것인지 또 중국은 왜 자기들이 견제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하나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압력 선체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완성하는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직경만 90M인 대형 잠수함 골조인 압력 선체를 섹션으로 개발해 핵심 장비를 넣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생산하면서 생산 속도를 빠르게 했고 90% 이상의 잠수함 공정을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압력 선체는 잠수함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로 단순한 원으로 여러 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조립해 커다란 잠수함을 완성하지만 이 압력 선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국가도 군사 강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 체계와 무조건 부상하는 부력 시스템이지만 압력 선체가 진원으로 제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수십 미터도 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원형인 진원으로 압력 선체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자동화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 중 압력 선체를 만드는 기술조차 자동화해서 미국과 일본마저 이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다니 중국은 기겁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망은 한국의 호위함 건조 능력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며 미 해군이 한국과 협력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까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능력이
만일 미국과 손잡고 군함 건조에 이용될 경우 중국에 상당한 방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이 미국과 손잡은 한국 해군으로 인해 견제를 받을까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중국 매체는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일본 조선업을 독점하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해군력을 강화해도 그것은 큰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차원이 다른 조선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경쟁자이다. 심지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파상 공세에도 살아남아 이제 고부가 차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국은 올봄 6대의 신형 전투함 건조 사업을 승인했고 호위함 건조 능력이 인천급에서 시작해 KDDX 구축함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연안 방위 정도만 해왔다. 그런데 이제 군사 강국들이나 할 수 있는 대형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하고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도함도 2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대형 전투함 숫자는 벌써 40여 대에 이르며 군수 지원함을 추가로 더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거리 군사작전이 가능한 능력까지 확보해가고 있다. 한국 해군에 보유한 주요 군함 보유 숫자는 유럽의 주요 나라 해군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수천 톤급의 대형 군함의 건조가 빠르고 단가 또한 저렴하며 서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을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한 척에 6천억 원 정도인데 중국을 제치고 태국 호위함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필리핀이 자국 연안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 한국에서 산 호위함으로 실제 미사일까지 발사해 원거리 표적까지 맞추자 한국산 전투함의 성능에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최근 한국이 제작한 호위함이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투체계를 국산화했으며 통합 마스터까지 장착했다는 점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신 호위함이 첨단 소자가 적용된 A사 레이더를 운용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미 해군과 네트워크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파상 공세에도 고부가 가치선 건조에 있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이미 미 해군을 능가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척에 달하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소형 군함은 제외돼 있습니다. 소형 군함을 제외하고도 234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해전사를 살펴보면 해군 규모가 더 큰 국가가 승리한 경우가 28번 중 25번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느낀 미국은 동맹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미 이지스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의 차기 구축함 사업 KDDX 구축함이 첨단 성능을 보며 더욱 더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T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것인데요.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에는 미 이지스함에 있는 SPY-1D 위상배열 레이더보다도 기술적으로 한 세대 더 발전되어 있는 S밴드 A사 레이더인 근거리 탐지용 X밴드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정조대왕급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해저면 반사파 소나체계,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KDDX 구축함에는 국산용 레이저 및 전투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형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형 무기 체계와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또한 만재 배수량까지 8천, 9천 톤까지 억제해 전기 추진 시스템만으로도 통상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정조대왕급은 물론 이순신급보다도 우수해 운용 유지비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정조대왕급 시리즈와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보면서 중국은 더욱 더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 계약과 경쟁 입찰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현재 KDDX 사업은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 HD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각각 맡았고 앞으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군함 건조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이행한 업체가 이후 단계까지 모두 맡아왔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HD 현대중공업 직원 8명이 KDDX 개념 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선정 방식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존 관례처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가져갈 수 있지만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유죄 판결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면 HD 현대중공업이 1.8점의 감점을 받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관례대로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오션은 자사 군사 기밀을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몰래 빼내 유출에 불법을 저지른 만큼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업자 선정 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최종 수주전 승리업체를 판가름 지을 수 있어 두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의 최종 수주를 결정짓는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이달 말 혹은 8월 초 결정될 예정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현 추세로 팽창하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높아져 갈 것이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대함 미사일들 양산과 함께 초계함과 호위함 및 무인 함정들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면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아태 지역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은 필수 요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T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KDDX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자주포, 전차 등 지상 무기 강국에 이어 군함 건조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따른 어려움에 봉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이 무기 거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가 다수 사용됐지만 양국이 이제껏 무기 거래 사실은 부인해 왔었는데요. 북한과 무기 거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한 북한 무기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발씩 포탄을 쏟아붓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심각한 포탄 부족에 직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체코로부터 많은 양의 포탄을 공급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쏟아붓는 포의 비율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대7 수준으로 매우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발의 포를 쓸 때 러시아가 7발의 포를 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버텼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지원에 갈구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비율이 1대3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건 단순 수량의 비교였기 때문인데요. 포탄 하나의 화력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쪽 모두 비교적 구경이 낮은 박격포 위주의 수량으로 집계해서 1대 700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이 대구경 고화력인 155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 1대 3이 된 것이죠. 거기에 포병이 뿜어낼 수 있는 화력 전체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대등해지거나 역전한 상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힘이 있었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목상으로는 미국과 체코로부터 포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탄을 제공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포탄 부족을 해결할 무기창고로 주목한 곳은 한반도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주요국들이 수십 년간 포탄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과거 전쟁과 오랜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엔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돼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체코 역시 유럽의 포탄을 한데 모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한테 포탄이 원래 있었다면 진작에 포탄을 지원했을 것이지만 실상은 지금에 와서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포탄 지원 여유가 생겼고 그걸 지금 전달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간접 지원 명목으로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포탄으로 미국의 포탄 창고를 채우고 그 대신 비축해왔던 미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일부 한국 포탄이 유럽을 향했다는 극비 정보가 미국에서 폭로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포탄들이 한국산이 아니라 미국산 비축뿐이었다고 대응했었습니다. 올해 초 체코에서는 서방 18개국에서 모은 포탄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럽 많은 국가들이 내놓았다는 포탄을 다 합쳐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포탄 수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불명의 포탄 수십만 발이 그 수량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이 실어보낸 한국산 포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눈치 없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탄약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더 많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포병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상황이 최근에 좋아졌다는 사실은 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포에 미친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인지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정말로 나아지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55 포탄을 전기톱에 물려놓고 냉각수 노즐로 포탄을 썰어내리는 모습입니다. 8분 정도 작업을 반복하면 포탄을 반으로 잘라낼 수 있었죠. 이를 활용해 드론에 탑재할 폭발물의 재료를 추출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밀려 포탄 한 발 한 발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약 재료인 유기용제를 얻겠다고 포탄을 톱으로 썰어서 내용물을 꺼내는 것으로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전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탄 공급 능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탄 공급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자 뒤늦게 서방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포탄에 있어서는 역시 물량전이 핵심입니다. 일단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공감하지만 확보할 자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은 자국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에 무려 235만 발의 포탄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무려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절대 쉽게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싼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또다시 독일 방산의 모든 문제의 근원 군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축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바로 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위낭 무기 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 체계의 경우 아무리 보유 수량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해도 그들의 무기를 사가는 외국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무기에 그동안의 명성이 있었기에 독일이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식에도 그런 나라들은 바로 그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독일에게서 무기를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규격이 통일되어 버린 탄약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탄약을 굳이 독일에서 사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군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훈련도 크게 줄어서 탄약 소모량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비축분 또한 넉넉했기에 탄약 생산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억지로 되살려내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국가의 기간, 산업의 방향을 정반대 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한 외신은 점점 더 많은 독일 제조업체가 민간 분야에서 방위 산업 분야로 전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방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임러 트럭이 군용차 생산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콘티넨탈은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어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강제 해고까지 감행하면서 이를 접고 라인메탈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최대 항공기업체 루프트한자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독일 공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독일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체코를 통해 포탄 지원이 성사되자마자 독일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면 신속한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EU에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독일 방위산업체의 한 임원은 155포탄을 생산하려면 아무리 낮아도 5,000달러가 들고 많게는 그 2배인 1만 달러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 수요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탄을 하나 생산하는데 하나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독일이 라인메탈에 주문한 포탄 가격도 이 사이에서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죠. 주문 소식을 전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포탄 개별 가격이 한 발당 6,400유로에 달한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는데요. 한 발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다 보니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면서 다시 일궈낸 독일 방산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 한국의 포탄 가격과 비교해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K9으로 운용하는 155포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라면 그 종류나 가격은 접근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한국은 다소 쉽게 그 정보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거리 18km짜리 고폭탄 M107, 소위 알탄의 경우 한 발당 32만 원이라는 상상 이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9의 표준적인 성능으로 취급되는 사정거리 40km짜리 K307 항력감소 고폭탄은 110만 원 선이었습니다. 베이스 블리드 기술이 적용된 데다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성형장 약탄이 들어있어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이중 목적 고폭탄 K310DP ICMBB은 최대 사정거리 36km 안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속탄처럼 탄두를 흩뿌리는 다탄두탄의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로켓 추진 장치를 붙여서 사정거리를 54km로 극단적으로 높인 K315HERAP탄의 경우에는 조금 비싸져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포탄들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독일 포탄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엄청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으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면서 포탄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독일이 포탄을 판매하려고 등골 휘어가면서 쏟아부은 22조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되어 있어 독일처럼 생산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독일은 물량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포탄 지원을 푸틴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호위함이 뜬금없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배후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했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보도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는 지난 4일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즈스키는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도 참가한 호위함으로 최근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일본 방위성이 문제의 호위함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 국명 갸오위다오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본 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며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위대 호위함 사건은 초반에는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나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뒤늦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중국의 실탄 사격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력 시위를 위해 실탄 사격 지역으로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둘째, 만일 자위대 호위함이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해도 고작 20분만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위대 호위함 중국 영해 침범 사건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항행 실수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무력 도발이라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데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측의 항의를 받고 당황한 모양새로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자위대 측의 실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항행 도중 남의 나라 영해를 실수로 들어가다니 그것도 중국의 사격 훈련 지역으로 제 발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자위대의 항행 능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수준을 알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내에서 기밀 자료를 오랜 시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비위가 발각되면서 200명이 넘는 자위대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비리 부정 문제로 218명을 징계했는데 대상자들은 무자격자에게 기밀 자료를 처리한 행위, 수당 부정 수령, 기지 내 식당 부당 이용,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대원들이었습니다. 처벌 대상자에는 방위성 사무차관과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통합망료 간부 등 자위대 수장급 간부들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이외의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을 늘려가며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시기에 발생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라는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일본 NHK는 이번 사건 연루자 218명 중 고위 공무원 11명은 해고됐고 2명은 강등됐으며 수십 명이 정직됐고 14명의 급여는 삭감됐다고 보도하면서 200명 이상이 일제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거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위대 내 부정과 비리가 잊을만하면 터져 보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NHK는 집권자민당과 방위성이 지난 10일 해상자위대 내에서 수년간 잠수훈련 수당 부정 수급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과를 했지만 자위대를 향한 비판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달리 한국 해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 기간의 또 다른 화두는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유도 무기 비공을 비롯해 한국의 함정무기 체계들이 그 어느 해보다 각국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1일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에 방문했고 천자봉함에 실린 국산 대함 유도무기인 비공과 이를 탑재할 미측 무인 수상정에 대한 실무를 점검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실사에 대한 상황 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해참 총장이 직접 지켜보다는 건 그만큼 비공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 해참 총장이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한미 해군의 연합방위 태세 증진과 상호 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공 제조사인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와 미 현지에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실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실사를 끝으로 해외 비교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무기는 미 당국이 믿고 언제든지 구매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공의 최종 실사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관문격인 셈입니다. 그래서 미 해참 총장의 천자봉함 방문은 사실상 구매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비공은 70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미국이 무인 수상정 탑재를 요구해 해양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한 무기인데요. 비공의 직경은 맥주컵보다 크고 머그컵보다 작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탐색기와 탄두,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응축해 넣은 형태입니다. 일반 유도무기는 SAL 세미 액티브 LASOR 방식이라 레이저가 표적을 지속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은 동체 고정형 비냉각형 LLRIM AGING 인프라레드 탐색기를 적용해 주야간에 적을 포착해 발사하면 바로 표적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공급의 어떤 미국산 무기에도 탑재되지 않은 기능으로 미국 측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언드 퍼겟 방식을 적용해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공의 단가는 수천만 원 정도로 가성비템 셈입니다. 최종 실사 통과와 이후 미 의회의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종 수출이 확정될 경우 비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완성체 유도 무기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우리 해군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림팩 기간 최종 해외 비교시험 실사가 결정되자 해군은 천자봉함에 비공을 직접 싣고 출항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기간 캐나다의 차기 3000T급 잠수함 수주를 위한 물밑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 앵거스 탑시 중장이 한국의 함상 리셉션을 찾았을 때 해군의 1800T급 잠수함인 이범석함에서는 별도의 구두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캐나다가 20년이 넘어 노후화한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지금
한국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또 한 번 전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략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작전의 전권을 가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즉각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한편 미군은 현재 무인 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비공에 대해 질문하자 파파로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에 이익을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침몰 훈련을 실시해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비공이 미국 진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과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2022년 림팩 때 한국은 연합기동부대를 지휘했는데 올해는 연합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후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을 수도 있다. 해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해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대만 매체 언미디어는 최근 대만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730억을 투자해 1단계 개발로 12개 기술을 개발했지만 2단계 개발에서 결국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2022년에 엔진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대만 중산과학원에서는 이제서야 정식으로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한국 KF-21의 번개 같은 개발 속도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이제서야 왜 우리도 한국처럼 개발하지 않았냐고 하며 뒤늦게 한국 KF-21의 길을 가야 한다며 재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당초 목표는 지금 자국산 경전투기 경국에서 쓰는 F-124 엔진을 현재 6,300파운드에서 중형 엔진급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KF-21에서 쓰는 F-414 엔진이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대만도 자신들이 이렇게 힘 좋은 중형 엔진을 만들려고 했고 여기에 3,700억 원을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중형 엔진 개발의 1단계 계획은 4블레이드 터보제트 엔진을 9블레이드 엔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엔진 부분은 고온, 고압, 초고속 원심력, 변형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매우 어렵고 대만의 기술력으로 달성할 수 없어 획기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 공군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성되면 차세대 전투기의 추진 체계로서의 엔진 연구 개발을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을 위한 2단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평가를 위해 2029년 9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자 2026년에 6대의 시제기를 생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1단계 연구 개발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없고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는 한국의 KF-21 개발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성숙한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빠르게 개발되었는데 지금까지 대만은 뭘 하고 있었냐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1단계에서 얻은 12개의 핵심 기술은 대만 국방부 평가 결과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고 평가되었고 엔진 개발은 점점 미뤄지면서 예산이 불어나 결국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사수해야 하는 대만으로서는 하루빨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픈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 개발은 인도처럼 실패했고 뒤늦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빠르게 개발에 성공하자 자국의 힘으로 중형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던 대만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처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따라한다 해도 대만의 기술력으로 한국의 KF-21과 같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산 KF-21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KF-21 공동 개발국이었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 유출까지 시도한 인도네시아는 지금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면서 놀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그동안의 관계와 동남아 방산 시장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쉽게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15일 외신 한국 KF-21보람의 전투기 생산 시작, 인도가 손가락질 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7월 10일 KF-21보람의 첫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며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AMCA와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유라시아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타임스는 KF-210I 인도를 능가하다라며 한국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가 현재 생산 초기 단계에 있으며 7월 10일 KAI 공장에서 수행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이 보도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KF-21 보람의 생산 시작으로 인도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만큼 순조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니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시작을 알리면서 한국의 제조사 KAI의 조립 공장은 정확성을 위해 완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KAI는 현재 KF-21 보라매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동화 장비는 조립 과정 중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한국 관계자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조립 공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KF-21의 놀라운 개발과 더불어 빠른 생산 속도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를 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폴란드 M346 훈련기가 추락사고가 난 바 있는데 이 기체가 대만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50 훈련기가 얼마나 만전한지에 대해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지난 7월 12일 해군 항공여단 창설 기념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M346 훈련기가 비행시연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M346 훈련기는 미국 가레트사와 대만 ITC사가 만든 F12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F124 엔진은 추력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가동률이 50% 이하였고 추락사고까지 나면서 M346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한때 FA50-36대 도입을 취소하고 고등훈련기는 M346으로 가자는 말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지금 FA50을 최근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산 훈련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레이시아 네티즌은 이번 추락사고가 난 이후 각국의 고등훈련기 기종별 소모율을 비교했는데 T-50FA50은 3%의 소모율을 보이며 5% 이상을 보인 경쟁 기종보다 안전하다며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제트기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167아이를 더 도입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산 훈련기를 선택한 데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T-50FA50은 가장 안전한 훈련기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 공군에서는 중국과 상대할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필리핀 공군의 FA-54대가 피치블랙 2024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FA-50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는 T-50 계열의 항공기가 타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FA-50은 경전투기라 무장이 약하다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 훈련에서 필리핀 FA-52
세계 최강의 전투7i F-21을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격추시켰다는 소식에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도 FA-50으로 자랑스럽게 훈련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이름이 없었던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FA-50으로 전 세계 시장은 물론 미국 훈련기 사업까지 도전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해 양산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블록 3로 진화할 준비를 하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A-50부터 KF-21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K구자주포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레드백 장갑차, K2전차 등 지상문기 체계와 방공 시스템 등 유도문기 사업에서도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0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54문, K10 탄약 운반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은 10번째 K9 도입국이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입한 데 이어 K9까지 도입하면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의 K구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한국에도 없는 K구자주포에 대해 놀라운 개발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K971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인데 이것은 K9 장비의 탄약 소비와 마모를 줄이면서 역량 수준을 높여 육군 포병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군에도 없는 것인데 K9를 대거 수출하니 도입국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K구자주포가 글로벌 한국형 무기 체계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선진국 155 자주포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언급되는 독일의 PGH-2000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때 대당 1,690만 달러였는데 K9의 같은 해 핀란드 수출 가격은 대당 3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PGH-2000의 15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동등한 화력을 자랑하고 기동성 면에서는 압도적인데 이 가성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안 살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구자주포를 대당 40억에 48문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제품과 거의 가능 가격이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2021년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 38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96문이 K9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K구자주포를 구입할 때 에스토니아가 함께 따라와서 공동구매로 12문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총 인구가 134만밖에 되지 않고 총 현역병 규모가 1개 사단 규모도 안 되는 7,200명, 현역 포병대대도 불과 1개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12문을 사는 것도 굉장한 포병화력이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구자주포 부대가 국가 전체의 핵심 전력이자 군전력의 거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2020년 K9 대가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도입이 에스토니아의 방위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에스토니아의 기갑작전 능력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SNS 채널에 K구자주포 현지화 작업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수출된 K9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표준 통신 장비와 기타 보조 장비를 탑재하며 현지에 맞는 위장색으로 색칠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최근에 에스토니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산 K구자주포에 어떻게 변형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더 강력한 동맹군 보안을 위한 맞춤화라고 새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유럽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도입해 전면에 배치하면서 유럽 방위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을 새로 인도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또 다른 배치로 장거리 사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 6문이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당시 인도된 6문은 지난해 1월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추가 도입한 12문의 물량 일부로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지만 예정보다 빨리 인도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추가 도입분까지 합하면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건 K9 자주포가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EU 차기 집행부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내정된 카야 칼라스 현 에스토니아 총리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모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유럽 발트 3국 밖에서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푸틴 비난에 앞장서면서 순식간에 국제적인 유력 인사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이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42%나 늘렸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나토의 목표인 2%를 넘어 올해 이 85%에 달하고 2024-2026년까지는 3%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던 유럽 몇몇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소극적일 때 가스값은 좀 비싸리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조차 없다라는 말로 EU 다른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인군 130만의 포병부대가 하나밖에 없는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유럽에서 재빨리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작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군병력 자원이 모자란 나라들에게 K9 자주포는 지금 시점에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군 사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병이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4문을 더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K9 자주포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예비군이나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K9 자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에스토니아 군사 매체는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대원들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면서 최초로 실탄 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에스토니아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시험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시험 사격 후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쳤고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도 실사격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K9 자주포는 운용이 쉬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자주포는 오래 훈련되어 숙달된 장병만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 이것은 K9 자주포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소후닷컴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구입을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지상군의 화력 조율 메커니즘 부족,
대공방어 능력 부족, 정보화 및 자동화 수준 개선이 필요하는 등전술과 장비 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K9자주포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유럽의 전차나자주포를 공급했던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이 어워지고 있습니다. 한독일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일 폴란드는 K2 전차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300대를 조달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그들이 왜 도입하는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독일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탱크, 자주포, 심지어 항공기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원하는 수량을 전달할 수 없었으며 폴란드는 독일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위치는 한국 제품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흥미롭게 만듭니다. 드디어 유럽의 탱크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폴란드의 생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의 전차였다는 사실입니다.